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종료를 발표하면서도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0% 하락한 25,175.31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25% 상승한 2,782.4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미디어주 주도로 0.85% 오른 7,761.04의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에 여전히 상당한 부양책이 필요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올해 연말 양적 완화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자산의 재투자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며 비상시 양적 완화도 여전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올해 말 양적 완화 종료와 내년 여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해외로부터 원유 수입 가격 상승 탓에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0.6% 상승이었습니다. 5월 석유류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0.1% 올랐으며 석유류 수입은 5.9% 상승했습니다. 지난 9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해 고용시장의 건강함을 재확인해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에서 4,000명 줄어든 21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는 2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장중 혼조세를 보이면서 0.1% 밀렸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는데 페이스북의 주가가 2.3%, 넷플릭스의 주가가 3.4%나 오르면서 기술주, 미디어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 정도 강세였고요. 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산 매입 종료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현재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다소 완화됐다라고 받아들였고 미국보다 먼저 마감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유로화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2.9% 초반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우려감은 다소 완화가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순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유가가 올해 5월달 70달러를 넘어섰죠. 지금은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향후의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난해 말씀하셨듯이 중반부터 지금 유가는 좀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유가의 상승이 원유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원래 보고서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추후에 봤을 때도 2017년 중반 이후에 가파르게 오른 것처럼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게 낮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최근 유가의 급등세는 곧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고유가로 인한 그 원유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IEA 같은 경우가 유가 상승과 또 경제 자신감의 약화, 그리고 보호주의 무역, 또 미달러 강세 지속 등 같은 경우에 어떤 수요 전망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우선 IEA 같은 경우가 또 올해 비석유 수출 기구의 회원국들의 생산 증가량을 하루 20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 생산 증가량은 170만 배럴로 좀 예상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비오펙 회원국의 원유 공급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수요와 공급적인 면에 있어서 유가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고요. 오펙과 러시아 같은 이 비오펙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일이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원유 생산량 문제를 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산유국들 간의 공급량 조절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전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과 이라크 등은 증산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좀 전했고요. 중동의 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하루 110만 배럴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도 다른 비오펙 회원국들과 함께 생산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원유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비오펙과 그 일반적인 오펙 기구와 나눠서 얘기한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게 중동의 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하루에 110만 배럴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하면서,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비오펙 회원국들과 함께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조사에 또 따르면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41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망치보다 훨씬 우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유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주로 갈 거냐는 부분은 하반기까지 또 가봐야 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유가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5월 소비 증가율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요인 영향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지속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 중국의 그 소비에 대한 증가율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떨어졌는데요. 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까지도 6.1%로 1995년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5월의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조 35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8.5% 증가했다고 좀 밝혔는데, 우선 소비 증가 예상치가 9.6%, 그리고 전달에 9.4%를 비교해 본다면은 크게 좀 밑돈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2003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전해지는 2003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밝혔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자동차 판매가 1% 정도 감소했고요. 또 담배와 술, 의료, 기금속, 건자재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좀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화장품과 인형 소비재, 휴대폰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그 소비재 중에서도 고가인 이 상품들은 오히려 두 자릿수 소비 증가를 유지한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5월의 소비 부진으로 올해 1월부터 5월달의 소비 증가율은
9.5%로 1월과 4월 달에 9.7%보다 0.2%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요. 이 중국 소비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30% 이상의 고정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상품 품목의 그 증가율이 좀 낮은 수치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3조 2,6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30% 증가한 부분은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1월 달과 4월 달의 온라인 소비 증가율의 32.4%보다는 역시 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올 들어서 5월까지 서비스를 제외한 실물 상품 온라인 소비는 2조 4,819억 위안으로 30% 늘었고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6%에 달하면서 역시 온라인 쪽에서의 중국의 어떤 상품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 증가율 둔화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향후에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다시 한번 예측한 부분을 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계속해서 불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정사전 투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증가율 6.1% 증가에 좀 머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계속해서 낮은 수치고 1995년 관련 통계 집계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좀 향후에 지표가 나왔을 때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 싱가포르가 비용의 수십 배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싱가포르의 명성을 각인시킨 건데요. 그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개최했던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머물렀던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그 기간 대비해서 지금 홍보 효과가 2억 7천만 싱가포르 달러로 2억 7천만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181억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또 프리미엄을 좀 받을 것이라는 게 예측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장과 또 양국의 정상수도 사용했던 싱가포르의 호텔들이 가장 큰 광고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상회담 당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체 보도의 절반이 넘는 2만 개의 기사가 회담장으로 된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머물렀던 호텔에 대한 부분의 광고 효과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정상회담 기간에 수천 명의 외신 기자들과 또 보안 관련 인력이 싱가포르 방문하면서 어떤 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방문에 의한 외 수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좋았을 그런 효과가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봤을 때도 이 구글이나 여러 어떤 위치를 묻는 서비스에서도 싱가포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주면서 추후에 어떤 관광 지로도 좀 나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의 좀 반등 부분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역시 FOMC의 전도표 상향에 의한 충격 부분은 다음 주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어떤 종목별로 어떤 제조업체나 제조업체를 하는 것보다도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통신주랑 음식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안에서 좀 시장에 비껴나가는 매매 전략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또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리를 3번이 아니라 4번 이상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고.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된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장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좀 크게 밀렸었잖아요. 김민수 부장님. 네.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우리 증시가 유독 하락이 컸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어제 시장 보면서 조금 짜증났습니다. 예. 네, 특히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어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국내 시장이 밀렸던 어떤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좀 더 많이 밀렸던 부분의 가장 주요인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약 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700억까지, 그리고 기관도 530억 매도로 동참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 요인들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투자 심리와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기존 주도주가 꺾였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차익 매물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큰데, 대표적으로 남북경협주죠. 예. 특히 남북경협주 관련돼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벤트가 끝났다는 관점과 함께 북미회담 관련돼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합의문에 별거 없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없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공개했던 합의문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 공개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3개는 아직 비밀이죠. 정부 비밀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합의문이 생각보다 좀 파장은 있을 것이라는 관점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어쨌든 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FOMC 회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보통 저희가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다, 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제는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더 붙였죠. 특히 점도표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점도표에서 상향되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았는데 어제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FOMC 위원 관련돼서 15명 중에 8명이 어떤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예. 그러면 과반수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4차례 인상 쪽에 대한 무게가 실리는 상황들로 보는 흐름들인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좋죠. 예. 미국은 그들만의 리그의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쪽으로는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반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신흥국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네들이 좀 좋았던 부분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관점 쪽에서는, 상대적인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를 보여줬던 게 이번 FOMC 회의의 어떤 두드러진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이제 어제였었죠.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예.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10월 달에서 12월 달 안으로 지금 이제 150억 유로 정도로 지금까지 규모의 또 절반이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금리 인상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내년 여름 정도쯤 되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로 예측할 정도로,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이제 빅2가 어떤 긴축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시장에 담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물론 유럽 주가나 미국 주가는 그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괜찮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반대로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에 대한 가능성들, 즉 자금 유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은 앞으로 계속 숙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선진 국가들에 대한 경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오는 흐름들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들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더 먼저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명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흐름들 쪽에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안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달러와 추인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점권에서 움직이는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화가 다시 강세 요인들로 자리를 잡으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수급에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목을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관에 대한 변화만 믿어야 될 텐데 예. 기관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약간 따라가는 경향들이 지금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상 지금 시장에서 어떤 안도할 만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보이는 것보다 우려 요인들이 좀 더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감인데 신흥국도 좀 신흥국 나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국내 흐름을 봤었을 때 그나마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쪽은 외환 보유고겠죠. 예.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 쪽에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예. 일단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 시장만큼 빠르게 현금화해서 빠져나가기 좋은 시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매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집중됐을 때 또 시장의 타격들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또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시되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달러와 인덱스, 달러의 추흐이가 앞으로의 시장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달 들어서 국내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자금을 빼나갔는데 오늘 흐름 또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이죠. CATL이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사흘 동안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서 높은 몸값을 인정을 받은 건데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에서 이 수소차 전기차들의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장님? 지금 남북 경협주로 쏠렸던 시각들에 대해서 이제 다변화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가장 뭘 먼저 보여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또 중국 소비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어제 또 시장에서 보니까 화장품주도 LG성형건강을 필두로 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인 거는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예. 일단 전기차 관련된 쪽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이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죠. 약자를 찾아봤는데 되게 깁니다. 그래서 영어 길게 발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CATL로 말씀드리겠는데 예. 일단 선전 증시에 상장됐고요. 그러다가 지금 3일 연속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면서 특히 시가총액이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 SDI의 어떤 시가총액을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보여줬고요. 예. 특히 중대형 전지의 생산 능력들이 삼성 SDI보다 좀 더 높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당연히 주가가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재평가가 또다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테슬라가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얘기 나왔죠. 3,000명을 감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악재일 것인가 호재일 것인가 여러 가지 흐름들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테슬라 자체가 판매량이 완전히 떨어져서 어떤 시장에서 도태될 만한 흐름들 쪽에서
구조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산업 사이클의 막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일단 자동차도 팔리긴 팔리는데 예. 이런 차원에서 수익성을 여러 가지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구조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테슬라 입장이나 전기차 산업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 기반들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한 변화들도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4월 달이 그 글로벌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즉 2017년도 4월 달 대비해서 9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수치죠. 거기다가 5월 달에 미국 판매된 전기차만 하더라도 48%가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국내 시장 입장 쪽에서는 약간 글로벌 추이를 못 따라가는 게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 들어서 아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도 글로벌 추세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당장 도로에서 보이는 전기차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약간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이죠.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혹 들여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국내 시장도 변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나 LG화학도 올해 이 생산량을 2차 전지 관련돼서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호재가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은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원자재죠. 예. 이쪽이 콩고가 지금 보면 생산량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늘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관련된 쪽에서의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 쪽에서는 또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들도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성수기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관련된 쪽에 대한 실적의 드라이브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저희가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라고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또 속속 들여서 구분하게 되면은 보통 양극재, 음극재 거기다가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화학식까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시죠? 화학식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봤었을 때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양극재가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음극재가 10%, 분리막이 20%, 전해질이 1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태동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느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양극재 쪽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쪽이 물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에 같이 발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세 종목이 더 지금 현재 어떤 실적 대비해서의 변화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분석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또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는 포스코 캠텍 거의 유일하죠. 국내에서 포스코 캠텍이 또 캐파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또 상당 부분 늘렸던 부분들도 실적의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애경유화 거기다가 지금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사마콘덴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극재도 생산하는데 거기다 이번에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사마콘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사마콘덴서 10만 원대에 안착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진 머터리얼리소스까지 일단 가장 큰 축인 양극재와 음극재만 하더라도 어떤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반등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요금 인하 압박이 좀 다소 누그러들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5 제너레이션 5세대 통신 주파수 경매 이벤트까지 있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통신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신주에 대한 시각들은 썩 그렇게
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정부의 입김이 좀 누그러진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는 거에 어떤 기반은 시장 대비해서 많이 좀 소외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발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월달 또 중간 배당 관련돼서 움직임들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말씀하셨던 정부의 어떤 요금 인하 정책, 특히 지금 요금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단말기를 깎아주지 않으면 요금 인하로 들어가면서 25% 할인을 받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이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작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 보편 요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1기가 음성통화 200분을 쓰게 되면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핸드폰 요금제가 3만원대인데 2만원대로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손해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물론 지금 국내 통신 요금들이 글로벌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 입장 쪽에서 낮추는 데 목표를 삼은 만큼 그에 따른 반향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5G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은 높죠. 통신사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5G는 4G를 넘어서 5G 쪽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상 이제 또 좋은 서비스다 보니까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은 나오긴 하지만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주파수 경매 관련돼서도 15일부터 이제 18일까지 경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비드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입찰을 해서 올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8일 정도에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3조 3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당연히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들여야 될 어떤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또 R&D와 관련된 흐름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썩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5G를 마치고 상용화 뒤에 요금제를 얼마만큼 책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의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통신 장비나 부품주에는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지금 이제 4G 이후에 5G로 나오는 흐름들 사이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국내 통신 장비 부품 업체들이 고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정리했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바이오 쪽으로 바꿨거나 그러면서 어떤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들이 많고요.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온 쪽이 중국 업체들입니다.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화웨이니 ZTE니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죠.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상대적인 가성비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 4G 때 국내 업체들이 차지했던 그런 통신 장비 부품 시장을 중국 업체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일단 뚜껑을 열고 경매 끝난 다음에 이 통사들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 요인들이 큰데 그래도 기간 산업이고 통신 사업인 만큼 중국 업체 쪽으로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나오지만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위험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배드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22회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오늘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제 좀 많이 빠져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은 하되 시장의 큰 흐름상은 일단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남북경협주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상반기 동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남북경협주 쪽에 재미를 보셨다고 한다면 일단 좀 쉬시죠. 쉬시면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빼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적정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큰 숲을 봤었을 때 맞는 시점이라고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6월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나 그리고 또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쪽에서 약간 휴가를 빨리 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는 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압박을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주가 차익 매물이 빠지게 되면 그 또 대기하는 이제 매수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시장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중국 소비주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전기차 쪽 이런 쪽으로 그래도 성장에 대한 여력들이나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섹터 쪽으로 또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옮겨 타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숲 자체가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너무 발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숨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선물 시장도 약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야간장에서는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계획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제 좀 장들이 많이 약할 것 같아서 사실 시작되기 전에는 우선은 이 하단부까지를 매도로 본다 뭐 이렇게 전략을 짰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되면서 한마디를 더 열겠다 해서 저희가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매도는 어느 정도 312지수 그러니까 이제 환산을 시켜야 되겠죠. 월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더 있었고요. 한마디로 예상보다는 좀 더 내려갔다는 거죠. 이러면서 313지수, 312.50부터 313지수는 강력한 저항권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구간들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야간장, 약간의 반등은 좋지만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313지수, 다시 재안착하는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도 지금 308지수, 그 다음에 305지수 추세 지지력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단 저희는 뭐 전략을 우선은 아래 구간 윗구간 지속적으로 보합을 뛸 수 있는 구조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이 확보되는지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우선은 312지수, 312점 중반 지수 반등 여력이 있다 싶으면 걔네들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매도가 추가적으로 강하다면 우선 좀 오전 중에 관망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야간장 때 돌리던 아이들이 312 중후반 지수까지는 우선은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 가정을 두고 시가부터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예상 지지력들은 우선은 다시 밀렸을 때 310지수 최종적으로 하단부 제약선을 받아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2.50부터 안착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312.50 예상 저항에 310지수까지 추가적인 눌림들 예상을 하고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눌린 구간들 지지력과 그 다음에 다시 이 중심 보합들 꿰차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313지수를 안착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보합이라도 뛸 수 있다. 이 구간을 보합을 뛴다는 거는 315지수 중심에서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수렴을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들려면 오늘 조건들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월물 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는 좀 관망하시고 방향성들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보합이라도 뛸 것 같으면 걔네들 확인한 이후에 눌림 매수 전략, 그리고 반등 시는 오늘 매도 전략 펼치기가 좀 어중간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싸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시장 쪽은 어떤지 국내보다는 대응하기가 좀 쉬울까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어제까지는 좀 더 수월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우선 이 저가를 낮추는 애들을 한번 보자 그랬었는데 실제 굉장히 작게 낮춘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20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테이퍼링이 별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느낀 거겠죠. 자, 그래서 어제 매수를 94.60까지는 연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얘는 또 국내 선물처럼 저희가 보는 구간보다는 좀 더 많은 구간들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99, 97 이상까지를 매수로 연다고 롱포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눌린 구간에서의 매수죠. 근데 눌린 구간이 생각보다는 좀 더 작았던 걸로 예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우선 이 정도의 돌파가 있다면 보합을 띄더라도 93지수는 지지가 확인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싸워야 되겠죠.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93지수 지지력 확보하는지를 본다. 그 다음에 저가를 한 번 더 낮출 때 매수를 끌고 가겠다. 자, 예전에 쌍저점처럼 약간의 눌림 이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를 매수로 추가적으로 추격할 필요는 없겠지만 눌린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매수 배팅과 그 다음에 윗 구간에서의 작은 눌림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제는 이랬습니다. 어제 이 구간이 깨지면서부터 저희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 여기까지 연다. 그래서 매수는 절대 받지 않는다. 반등 시에 매도와 분할 대비를 하고 끌고 간다. 자, 그래서 아래 구간까지 매도를 끌고 갔고요. 저희가 보는 자리보다 오버를 해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더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확보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더라도 얘네들은 1.16, 800대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매물대 저항을 막고 싸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가를 깨기 전에는 우선은 반등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보합을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하방을 더 연다. 그렇다면 하방 경직성의 윗구간 보합. 가장 좋은 거는 반등했을 때 잠깐 눌러보는 거겠죠. 그래야지 잘못됐을 때도 다시금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도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 재매도와 그 다음에 아래 하방 경직성에서 신저가에서의 짤막짤막한 반등 여력들 노리시는 부합권 매매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66.90부터 67.10대까지 이 구간대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아래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드렸었고요. 그래서 67달러는 확인을 하러 간다. 이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전략을 펼쳐왔었죠. 자, 어제 67.20 막히면 매도를 보겠다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중간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67.10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7달러를 맞고 다시 재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올청을 하시던지 최소 물량으로 익절 잡고 홀딩하라는 전략들 말씀드렸고요. 아직은 이 구간들 출렁거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막아내는 애들인지 아니면 다시금 올려치려는 애들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큰 흐름상에서는 이렇습니다. 매도의 큰 그림들 1차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의 매수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깨지게 되면 크게 매도가 열리는데 우선 추세 지지력을 받아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매수 세력들이 보는 자리가 67달러 1차에 70달러 이상의 2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치는 아이들 혼조세 구간과 매수를 치는 아이들 1차 혼조세 구간이 겹치는 구간들. 그래서 이 구간들 지속적인 돌파 전에는 지속적인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고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대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래서 얘네들 아직은 67.20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보합권 매매 전략 펼칠 생각이고요. 아래 하단부 어제 저희가 봤던 저항들이었죠. 66.30대, 그 다음에 67달러 어제 저항을 보고 실제 매매는 저희가 20까지 열어서 봤었습니다. 자, 우선 이 구간들 보합들 그대로 두고 매매 전략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기울기가 급해서 추세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 구간들 상단부 제약에 그 다음에 하단부 1차, 2차 지지력들 보고
부합권 매매 대응을 펼친다. 한마디로 어제랑 같은 전략들이고 어제는 처음 쳤기 때문에 시원하게 수익을 줬지만 오늘은 좀 더 지지부진한 그림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 전에는 보합권도 보시고요. 추세를 보시려면 이 위아래 구간을 돌파한 이후의 방향성들을 추가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이 구간을 뛰어넘었었죠. 자, 어제도 골드 저희가 매도를 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올청이나 최소 물량 전략들 드렸었죠. 자, 우선은 윗구간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윗구간을 막고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는 일반적으로 약간 내려놓은 상태라서 이 구간들 여전히 아직은 보합을 뛸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대로 펼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특이한 사항은 달러 인덱스와의 향방이 좀 다르다에 관심을 두시고 이 구간 지지력에서 어제 구간의 절반 정도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한 선물시장 투자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